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앞으로 4주 동안 조금 더 스페셜하게 준비했습니다. 특별 게스트도 모셨는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 과장, 기환 씨,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김 과장, 김기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스튜디오의 이 스멜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네. 예,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제가 또 특별 MC, 스페셜 MC답게 약간 뭐랄까요? 리미티드 에디션? 예, 한정판 느낌으로다가 또 별명이 또 인간 MSG잖아요. 그렇죠. 양념 열심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솔비 씨,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어떤 이야기 할지 혹시 감이 와요? 이 4주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남양 특집 같은 오싹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과학 이야기 아닐까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맞는데 오싹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저는 좀 오싹한 거 기대하고 왔는데 어떡하지? 이거 놀이공원 뭐 귀신의 집이라도 가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요. 앞으로 4주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 과학 지식에 목마르셨던 분들 그 갈증 확실하게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쉽고 신비하고 재미있는 여름 특강 뇌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심지어 영생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노화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뇌 임플란트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사실 뇌 건강의 핵심은 혈류입니다. 네, 여름 특강 뇌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 120세 시대 뇌의 노화를 막아라 강연 들려주실 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바이민 뇌공학과 조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뭐 시작부터 바로 퀴즈를 훅 들이대시는데 정답! 네. 외국인이요. 맞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잖아요. 맞네요. 예. 이름 네. 밑에 보니까 다 학자가 써 있는데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왼쪽에 계시는 안네리세 키에르 분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미래학자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맞나요? 네, 반은 맞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안네 리세 키에르, 그리고 DNA 생체 시계를 발견한 유전학자 스티브 호바스, 그리고 장수 유전자를 발견한 분자생물학자 레너드 구아렌테, 바로 모두가 120세 시대를 예견하고 있는 유명한 학자라는 것입니다. 네? 120세 시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게요. 100세 시대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는 120세 시대가 오는 건가요? 네,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영생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생이요? 불로장생 이런 거? 그거 너무 간 거 아니에요? 예. 네,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의 주장인데요. 지금처럼 생명공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2045년에 그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45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하는 석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건강? 건강 받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노후가 좀 길다 보니까 이 뭐니 해도 머니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테크. 재테크. 예. 그럴 수 있죠. 저는 좀 오래 산다고 하면 최대한 좀 늦게 늙고 싶거든요. 노화를 좀 늦추는 법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노화 연구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최근 동안 얼마나 늘어났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 표에 보시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수명은 80.9세에서 83.5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건강 수명은 65.7세에서 66.3세로 그다지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많은 분들이 삶의 후반기에 병원에 의존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연구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균 수명, 우리가 죽을 날짜는 점점 멀어지는데 건강하게 병원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수명은 짧은 거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노화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통계에서도 이제 곧 120세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역대 최고령자는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은 무려 122세 와. 6개월을 사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주목할 점은 전반적으로 볼 때 110세를 넘어서는 최고령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단번에 이해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명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젊고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요즘 뭐 체력도 좀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노화에 관심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교수님, 요즘에 뭐 노화는 질병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노화는 왜 오는 거예요? 인간은 늙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아주 흥미롭게도 이렇게 현대 생명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우리는 아직 정확히 왜 인간이 노화하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약 30조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약 50에서 70회 정도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헤이플릭의 한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화는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세포들이 점점 분열 능력을 상실하면서 생기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프린트를 쓸 때 복사를 계속 하면은 점점 잉크가 옅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세포도 계속 복사하고 분열하고 복사하고 분열을 하다 보니까 분열 능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게 노화였던 거네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중에 특히나 이 분열 능력이 더 떨어지는 시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노화가 점진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최근 스탠포드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한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삶의 주기에서 3번 정도 크게 노화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3번?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제 주변에 이제 아이 낳은 친구들 보면 출산하고 나서 확 늙는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얘기 하더라고요. 네.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는 그 전후 시기, 뭐 요즘 같으면 한 30, 35, 뭐 그 전후가 아닌가요?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60부터다. 그렇죠. 환갑. 뭔가 그래서 60세 요게 딱 스탠다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엔 3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 아나운서님이 말한 청년기, 그다음에 우리 기원님이 말한 중년기, 마지막 노년기 이렇게 3차례 오는 게 아닐까요? 교수님 언제 네. 노화가 늦게 오는 건가요? 네, 상당히 근접하셨는데요. 정답은 34세, 60세, 78세입니다. 오, 전 구체적이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노화 촉진의 시기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연구진들은 18세에서 95세에 이르는 4,263명의 혈액에서 혈장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단백질의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화도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젊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저도 노화를 좀 늦추고 싶은 사람으로서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이게? 네, 과학적으로 노화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과거에는 노화와 같은 생명 현상은 필연적이고 비가역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과거에 비가역적으로 여겨졌던 이러한 생명 현상, 특히 노화와 같은 생명 현상도 세포를 다시 젊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노화의 열쇠라고 불리는 텔로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텔로미어는 끝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텔로스와 부분을 나타내는 메로스의 합성어인데요. 염색체의 양 끝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세포는 평생 동안 일정한 횟수만큼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횟수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멈춰진 세포는 건강한 조직의 경우에는 사멸되어져서 분해되게 됩니다. 즉 세포가 스스로 늙거나 손상된 세포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런 사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분열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약해진 게 느껴져서 이 전체 몸에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희생해서 먼저 떠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런 놀라운 자정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좀 슬프네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세포의 분열 능력만 유지를 시키면은 노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 분열 기능이 꼭 떨어져야만 하는 건가요? 네, 세포 안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복사해서 분열을 하며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복사하면서 염색체가 조금씩 찢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 염색체 끝단에 텔로미어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두끈의 맨 끝단에 코팅되어 있는 부분을 맞아요. 연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텔로미어도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 완전히 닳아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염색체 내부가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세포 분열을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세포가 노화하게 되면 다양한 질병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바닷가재, 우리가 좋아하는 이 랍스타가 텔로미어를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랍스타는 바닷가재는 노화를 겪지 않나요? 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생태계에는 우리 인체와 다르게 노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거의 노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흥미로운 동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닷가재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재의 경우에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작용을 해서 짧아진 텔로미어의 길이를 다시 복원해 줌으로써 텔로미어 길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텔로미어는 자연 상태에서 크게 노화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일한 그 위험의 시기가 탈피하는 과정 또는 포식자에게 잡히는 그런 위험성 외에는 자연사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하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쉽다. 가재만도 아쉬워, 못한 아쉬워. 건가요? 예, 좀 유감입니다. 그 노화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좀 궁금한 질문인데 얼마 전에 이게 TV를 틀다 보니까 조로증 환자의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실제 나이는 얼마 안 되시는데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많이 그런 분들은 노화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텔로미어가 아무래도 조금 다른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노화 연구가 시작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노화가 과연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연적이라면 모든 생명 현상의 활동은 유전자에 기록되어진 바대로 생명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이제 현대 생물학의 근간인데요. 만약에 노화가 필연적인 것이었다면 노화 유전자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로증 환자를 대상으로 그런 노화 유전자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화 유전자는 찾아내지 못했고요. 조로증 환자는 유전자가 복사되고 발현되는 과정에 아주 작은 부분의 단백질의 잘못으로 그런 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장수 유전자는 많이 밝혀졌습니다. 장수 유전자. 네,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기보다는 여러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면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장수 유전자들은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 장수 유전자가 어떻게 보면 영노화 연구의 한 사례라고 봐도 될까요? 좀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장수 유전자는 우리가 초파리나 예쁜 꼬마 성충과 같은 작은 모델 동물들의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마우스와 같은 포유류에서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장수 유전자들이 밝혀지면서 그 장수 유전자를 끄거나 켬으로써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인간에게는 적용되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저희 연구팀에서는 최근 시스템 생물학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진피 섬유화 세포를 대상으로 실제로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고 건강한 세포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분자 스위치를 찾아낸 연구가 있었는데요. 오, 인간한테도 이제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진피 섬유화 세포를 대상으로 인위적으로 노화를 시키면서 노화 과정에서 측정된 단백질의 변화량을 대상으로 5,000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그 길을 탐색하듯이 그렇죠. 세포 내의 복잡한 분자들 간의 회로 속에서 과연 어떤 분자 스위치를 조절하면 노화된 세포가 다시 젊고 건강한 세포 상태로 되돌려질 수 있을까를 탐색해 본 결과 네. PDK1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분자 스위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PDK1. 네, 이 PDK1을 억제한 결과 아주 안전하게 노화된 진피 섬유화 세포가 다시 젊고 건강한 세포 상태로 되돌려지면서 활발하게 분열이 재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PDK1은 단백질의 한 종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PDK1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억제하면 PDK1 유전자가 발현시키는 단백질 PDK1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암도 억제하면서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재개함으로써 와. 실제 노화된 진피층이 다시 두터워지고 콜라겐 합성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 사실 이 영노화 기술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게 암으로 변이되는 거였잖아요. 계속해서 분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암세포로 발전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번 연구 덕분에 이 암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PDK1을 억제하는 방법은 매우 안전하게 세포의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이었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부터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젊은 피가 좀 노화를 되돌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 좀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네, 실제로 그와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 성과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오, 예. 오. 2016년 1월 발표된 미국 버클리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후 3개월 된 어린 쥐와 23개월 된 늙은 쥐의 혈액을 살아있는 채로 혈관을 이어붙여서 혈류를 이동시킨 결과 불과 며칠 만에 늙은 쥐가 다시 젊은 쥐의 상태로 회복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혈액 교환만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엠브로시아라고 하는 한 벤처 기업이 섣부르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8,000를 내면 젊고 건강한 피를 수혈해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면서 이것이 사업화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인신매매 아닌가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매혈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지만 미국 식품의약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인간에게 증명된 바가 없고 어디까지나 동물 실험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런 혈액의 어떤 성분이 과연 노화를 일으켰는지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실험에서 과연 젊은 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이거 왠지 그 좀 새드 엔딩, 슬픈 예감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왠지 저기 하늘 나라로 가지 않았을까?
예. 피가 섞였으니까 반대로 좀 늙지 않았을까요? 젊은 쥐. 어? 아까 네. 그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래프에서 나이대별로 단백질 수치를 봤잖아요. 그럼 늙은 쥐의 경우에도 안 좋은 단백질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 피가 그대로 옮겨갔으니까 아마 젊은 쥐한테 노화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젊은 쥐의 몸에서 노화세포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간과 신장 등의 여러 기관의 세포가 손상을 입으면서 세포 분열이 멈추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일종의 좀비 상태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노화가 시작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간과 뇌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증이 생기는 게 뇌의 노화도 젊은 피로 인해서 좀 늦춘다든지 역전시킨다든지 할 수 있나요, 혹시? 네, 최근 몇 년간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젊은 피에서 얻어낸 혈장이 뇌의 노화성 퇴행 및 인지기능 저하를 낮출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혈장 내에 포함된 단백질들 가운데 혈내 장벽을 투과할 수 있는 단백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근육에서 분비되는 캐세신 B, 아이리신 등 이 혈액을 통해서 혈내 장벽을 통과해 뇌로 직접 전달되고 신경 영양 인자를 발현시키거나 신경세포의 성장을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회춘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뇌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왜 어르신들 옛날에 그 하시는 말씀 보면 아우 나 요즘에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사실 맞아요. 저도 조금 거기서 자유롭지 저도요. 못하는데.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또 주워들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이가 들수록 뇌의 어떤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네, 사람의 뇌는 20대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40대가 되면 서서히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뇌의 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뇌의 부피인데요. 보통 성인의 뇌의 부피는 1350cc 정도가 최대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부피가 점점 줄어들어서 65세가 되면 20세 때 뇌의 사이즈의 한 10%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줄어드는 이유는 신경세포의 수상돌기가 줄어들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인 시냅스가 연결이 감소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1000억 개가 넘는 뇌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바로 시냅스인 것이죠. 뇌 기능이 좋다는 것은 이러한 시냅스의 연결이 잘 되어져 있어서 신경세포 간의 네트워크가 잘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냅스가 손상이 되면 연결된 신경세포가 점점 약해지고 파괴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 할머니 보면은 맨날 늙으니까 잠이 줄어들었다. 새벽부터 막 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이제 나이 탓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뇌의 노화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숙면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뇌 시상 하부의 노화 때문인데요. 시상 하부는 시상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기관이고 뇌 분비계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수면과 각성 그리고 생체 리듬, 체온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 하부가 노화되면 수면과 각성의 주기가 흐트러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체 리듬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체온 또한 이 리듬에 맞춰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시상 하부는 우리가 잠이 들면 체온을 1, 2도가량 떨어뜨리고 일어날 때 정상 체온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는데요. 체온이 낮아질수록 수면의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시상 하부 노화로 체온 조절이 적절히 안 되면 젊은 층보다 2~3시간 일찍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정상 체온으로 일찍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잠이 오고 또 새벽에는 일찍 잠이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잠도 노화와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그렇네요.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다 과학적으로 맞아. 근거가 있는 얘기였군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뇌가 늙는다는 거는 팩트네요. 그러니까요. 슬퍼집니다. 네. 벌써 얼마나 늙었을지. 네, 뇌가 늙는다는 것은 팩트지만 나이 든 사람의 뇌가 모두 동일하진 않습니다.
뇌의 노화가 시작되는 중년의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생애 동안 뇌가 젊은 상태로 유지될지 또는 빠르게 늙어갈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관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노화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치매. 네. 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현상은 통계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고령자는 858만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치매 환자는 88만 6천여 명이나 되고 유병률은 10%에 이르게 됩니다. 유형별로 보았을 때 퇴행성인 알츠하이머 치매가 76%, 혈관성 치매가 8.6%, 그리고 기타 치매가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슬프게도 나이입니다. 그래서 65세에서 69세 구간에서는 불과 4.4%에 불과했던 이러한 유병률이 85세 이상에 이르게 되면 37%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훅 올라가네요. 네, 여기서 문제는 인간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난 50년간 우리의 평균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났으나 뇌 수명은 그만큼 빨리 늘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이고, 그럼 치매인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슬프지만 치매는 완치가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치매라는 병은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치매는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병은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과 같은 이상 단백질이 축적되어지면서 뇌의 신경세포가 사멸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베타아밀로이드를 뇌에서 제거해주면 뇌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들이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랑 치매랑 이게 같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표에도 보면은 그 외에도 뭐 혈관성 치매, 기타 치매 그럼 같다고 보면 안 되겠네요. 네, 흔히 그와 같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매는 이제 뇌 인지 기능 장애를 총칭하는 질병의 명칭이고요. 따라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언어 능력, 판단 능력 등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 치매를 만드는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의 유형이 있는데요.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의 축적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많이 손상되고 나타나는 현상을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 개발의 난제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환자의 뇌를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가면은 또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 환자 유형별로 그 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신경세포 내의 분자 네트워크 모델을 저희가 개발하고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어떤 분자 타겟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면 좋을지, 어떤 약물을 어떤 환자에게 적용하면 좋을지, 즉 신약 개발과 정밀의학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세계 최초. 박수.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죠? 아니 저희 KBS가 카이스트와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제가 괜히 으쓱해집니다. 자랑스러워. 맞아요. 사람의 뇌는 20대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40대가 되면 서서히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인간이 노화하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세포가 스스로 늙거나 손상된 세포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런 사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치매를 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슬프게도 나이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늙은 쥐가 다시 젊은 쥐의 상태로 회복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PDK1을 억제하는 방법은 매우 안전하게 세포의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이었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연구는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모니터링
하듯이 기록하고 자극해서 질병이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주 야심찬 연구인데요. 바로 미국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의 활동을 모니터링한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 일론 잠깐만. 머스크요? 일론 머스크면은 저희가 아는 그 네, 테슬라의 테슬라. CEO 그 일론 머스크 형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온다고요? 네, 뉴럴링크를 만든 창립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아, 역시 큰 손. 매우 의외로 인공지능을 굉장히 경계하였다고 합니다.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와의 대국,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아, 새돌이 형. 이세돌 네네. 구단. 네. 이세돌 구단이 1승 4패로 완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맞아요. 완패라뇨? 이긴 거예요. 한 판이라도 이긴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 다가올 미래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에 대항하려면 인간도 그에 맞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든 게 바로 뉴럴링크인데요. 진화를 하는 거네요. 네, 신경이라는 뜻의 뉴럴과 연결을 뜻하는 링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 그대로 뇌와 컴퓨터의 연결을 연구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바로 뇌 임플란트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뇌 임플란트, 그러면 어떤 치료법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임플란트가 우리가 뭔가를 심을 때 임플란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치아 임플란트. 맞아요. 이런 것처럼 뇌에 뭔가를 이식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뇌를 완전히 대체하는 뭔가를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뇌에 미세 전극 칩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전극 칩을 이식해요. 뇌에. 네, 조금 무서운데요? 이 칩을 통해서 뇌 속에서 발생하는 생체 전기 신호를 컴퓨터로 해석하고 조종하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신체의 움직임 없이 상상만으로도 뇌와 연결되어 있는 기계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걸까요? 제가 만약에 지금 기환님한테 깨톡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핸드폰을 꺼내고 잠금하면 탁 열고 깨톡 키고 다다다다다다 쳐서 전송. 그쵸.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뇌 임플란트를 해서 컴퓨터랑 연결을 해놓으면 생각만 이런 작업 필요 없이 머릿속으로 해라 이러면 되는 건가요? 너무 편한데?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이게 정말 실험만 된다고 하면 꿈의 그런 기술 아닐까요? 맞아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좋아요. 또요? 아, 퀴즈 좋아요. 네. 너무 재밌어. 뇌 임플란트 기술은 언제 처음 고안되었을까요? 아무래도 네, 좀 첨단 기술의 네이밍 느낌이 나니까 아무래도 1, 2년?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최근 1, 2년 신문기사 다 봤는데 그런 내용. 제 생각에는 이건 찍어야 됩니다. 10년이요. 네, 맞습니다. 10년 맞아요? 맞아요? 네네. 선물 주세요. 네, 여러분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뇌 임플란트는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인 BCI라고 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은 이미 1960년대에 등장해서 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가지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0년 BCI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의 니콜 렐리스 교수 연구진이 원숭이 뇌에 전극을 이식한 뒤에 뇌파를 측정해서 로봇 팔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또 브라운 대학교 연구팀인 브레인 게이트라고 하는 연구진은 2004년에 사지가 마비되는 환자의 뇌에 미세 전극을 이식해서 생각만으로 TV를 켜고 이메일을 보내는 데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브레인 게이트는 2021년에 또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이번에는 무선칩을 이식한 거였습니다. 인간에게 무선칩을 사용한 첫 사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무선 칩으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특히나 이 신체를 제어하기 힘든 장애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맞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또 교수님, 일론 머스크 하면은 혁신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뉴럴링크의 현 주소는 어느 정도인가요?
뉴랄링크도 지난 7년 동안 아주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 쥐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컴퓨터와 무선 통신으로 연결하는 첫 성과를 이루었고요. 뇌에 뉴랄링크 칩을 이식한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지난해에는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타이핑하는 실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5월에 FDA로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허가를 따내게 되었는데요. 아직 어떤 내용으로 임상시험을 할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 어떤 환자의 두개골을 열고 뇌에 칩을 이식한 뒤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껏 진행되어 온 그 다른 팀 연구들이랑 좀 결이 좀 비슷하다? 발상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뉴랄링크가 뇌 임플란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당연히 뇌가 손상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물론 그것도 목표이긴 한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어쩌면 기억의 외장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저장을 해요. 외장하드처럼? 외장하드 같은 그러니까 데다가. 막 컴퓨터나 클라우드 같은 데다가 백업하고 이런 건가요?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뉴랄링크는 지난 7년 동안 수천 개 이상의 뉴런 활동을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실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칩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칩을 통해서 기억을 보조 장치에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거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인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기억을 다 저장할 수 있게 모든 걸 기억하게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보조 장치에 저장된다면 이 업로드도 가능하고 다운로드도 가능한 거겠네요? 아니다. 그러면 컴퓨터랑 연결돼 있으니까 설마 전송도 전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 기억을 전송. 네. 네, 맞습니다. 어쩌면 그런 세계가 곧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 예전 영화 중에 매트릭스 보면 거기 맞아요. 주인공들도 이제 뇌랑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어서 맞아.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뭐 정보나 기억들 이것도 다 다운로드 하잖아요. 진짜 가능하겠는데요, 이거? 네, 그것이 아마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는 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신기하다.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도 상당히 위험한 기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과연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무서워요. 무섭다. 예, 오늘 좀 많이 무섭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뇌의 어느 곳에 저장이 되는지, 또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쳐서 뇌를 통해 외부 신체 기관으로 발현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기작들은 아직까지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판 매트릭스를 자유롭게 경험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한 세기는 더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혹시 작년 여름에 구글의 람다라고 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개발하던 한 연구원이 자신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8세 정도의 자의식을 가진 것 같다라는 소식을 SNS에 띄워서 전 세계에 큰 뉴스가 됐었는데요. 네. 물론 그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여겨지지만 어쩌면 이런 의식에 관한 연구가 계속해서 더 발전한다면 인공의식을 갖춘 AI 등장이 머지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인공의식을 갖춘 AI가 진정한 인류의 반려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학기술과 윤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 기술이 정말 발전하고 있지만 그런 기술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 뇌 건강을 좀 스스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하죠. 일상생활에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뇌 노화 예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네, 뇌 건강은 우리의 평소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공부입니다. 공부. 자, 공부. 그게 최선인가요? 저 차라리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공부하세요. 네, 뇌를 건강하게 잘 유지시키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뇌는 능동적으로 사용할 때 활성도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 뇌가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요.
뇌는 새로운 경험에 반응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기관입니다. 이를 신경 가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능력 덕분에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배울 때 우리 뇌도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경세포와 신경회로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끊어져 있던 신경회로를 다시 복원해서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즉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뇌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좋은 자극들이 결국 뇌를 스스로 건강하게 만들고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였네요. 예. 요즘 좀 바빠가지고 공부 놨었는데 오늘 가자마자 책부터 사겠습니다. 아니, 우리 평소에 그러잖아요. 그 외국어 공부하는 게 뇌에 좋다라는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뇌에 자극이 돼서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는데요. 평생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뇌의 영역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지역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데 혹시 아시나요? 아, 그렇죠. 네네. 알죠. 퀘벡. 네. 네, 밴쿠버는 영어, 그리고 퀘벡과 토론토 지역은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 캐나다 학자가 퀘벡과 밴쿠버의 치매 발생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오. 자, 여기서 퀴즈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퀴즈 타임. 네, 어느 쪽이 과연 치매 발생률이 더 낮았을까요? 오, 퀘벡. 퀘벡이죠. 아까 네. 두 개 언어 하는 그러니까. 데가 퀘벡이었죠? 같은 오, 퀘벡. 네, 맞습니다. 프랑스와 영어를 사용한 사람이 영어만 사용한 사람보다 치매 발생 시기가 4.8년이나 늦춰졌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차이가 나는데 이거 진짜 외국어 공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유사한 연구가 또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서도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힌두어만 쓰는 사람보다 영어도 함께 사용한 사람의 치매 발생률이 시기가 4.5년 더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단어 하나를 외우고 문장 하나를 해석할 때마다 뇌세포가 튼튼해진다는 상상을 하시면 예. 기환 씨도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오케이, yes sir, professor. 오케이. 예, 그러면 지금부터 다 영어로 지금 강의해 주세요. 남은 오케이. 강의는. 예. 교수님, 근데 요즘은 노화 예방에 좋다는 영양제도 많이 나오는 추세잖아요. 그럼 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한 국제학술지에 실린 결과에 따르면 폐경기 후 여성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에이코사펜타엔산을 공급받으면 뇌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뇌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이 곧 이제 신경세포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 중 특히 DHA가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제나 음식을 통해 보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하고 오메가3 챙겨 먹고 한 가지만 더 추천해 주신다면?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뭐죠? 사실 뇌 건강의 핵심은 혈류입니다. 혈류 피의 흐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는 간이나 근육과 달리 영양분을 저장할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유일한 영양 공급원인 것이죠. 포도당이나 산소,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을 전달하는 것도 오롯이 혈류의 몫입니다. 만약에 뇌혈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액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서 분당 약 190만 개의 신경세포가 손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0만 개요? 엄청 많네. 와. 네, 정말 엄청난 숫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치매의 원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설 중에 뇌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해야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역시 운동. 네. 제가 제일 못 지키고 있는 거네요. 교수님, 제가 맨날 입으로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몸을 좀 움직여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좀 해주세요. 운동이 뇌 건강에 어떻게 좋은 건가요? 왜 좋은 건가요? 네, 우리 뇌 속에는 천연 비료와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하는 BDNF라고 하는 특수한 단백질인데요. 신경세포를 자라게도 하고 또 건강한 상태로 분화하게
하거나 생존하게끔 할 뿐만 아니라 뇌 신경세포끼리 서로 잘 연결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이와 같은 BDNF의 분비가 증가하면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거나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대학에서 이루어낸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활발한 18세에서 56세 남녀 12명을 대상으로 20시간 금식, 저강도 운동 90분, 고강도 운동 6분을 각각 수행하게 한 결과 금식이나 저강도 운동을 지속할 때보다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 이와 같은 BDNF가 4배에서 5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와. 나 역시 이 건강에는 운동만 하는 게 없네요. 예. 맞아요. 다들 지금 본인 뇌 쓰다듬으시면서 약속하세요. 예,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하고 오메가3 먹고 게다가 운동까지 그렇죠. 머리에 입력했습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오늘부터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그 열정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주변 환경에 적응해 간다는 것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극과 환경 그리고 행동과 습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 120세 시대 뇌의 노화를 막아라를 주제로 열띤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조광현 교수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고요. 또 뭔가 약간의 희망이 생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오늘?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 현대 노화 연구의 큰 발전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우리 곁에 조용하게 밀려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학적인 진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수명을 늘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만큼이나 오늘 열띠게 네. 학생 모드였어요. 두 분은 어땠어요? 일단은 저는 조광현 교수님의 명강의를 들으면서 제 뇌가 조금이나마 조광현명해진 시간이 아니었나. 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저는 외국어 공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주에 확인할게요. Okay, got it. I got it. You go ahead. Yeah. 저는 정말 간만에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막 솟구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지식도 쌓고 뇌 건강도 챙기는 이 일석이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저도 운동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뇌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